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레드 3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정순주 아나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순주 아나운서는 오늘 출연을 못하게 됐고요. 그 대신 이분을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모셔서 오늘날 이분이 원투펀치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귀인이시죠. 원펀치 정말 재밌게 임하고 있고 네. 순주 아나운서님의 빈자리가 그린에서도 컸지만 레드에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제가 대체할 수 있을까? 네, 순주 아나운서님이 좀 사뭇 생각도 나고 그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를 봤을 때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이 어떤 주제이든지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순주 아나운서와는 또 다른 유형으로 대체가 아주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주 아나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른 유형의 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어찌됐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곧 다가오는 목요일 저녁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아주 중요한 경기에 관한 프리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대표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단 이번 대표팀에는 황의조 선수와 김영권 선수를 뽑을 수가 없었죠. 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뽑을 수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문제를 가장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황의조 선수 붙박이 우리 공격수이고 김영권 선수도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계속 주전 파트너십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여하이 잘 대체가 될 것이냐. 일단 황의조 선수 없는 자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가운데 이야기가 일단 좀 많은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황희찬 선수도 EPL 진출 이후에 지금 골 결정력을 좋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가운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또 이번에 조규성 선수에다가 처음으로 김건희 선수가 또 발탁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배경 하에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생각하시는 황의조 공백에 대한 대처법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위치는 원래 위치인 2선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번 아랍에미리트전은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리아전처럼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센트럴 소니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대신에 톱 자리를 제가 선발로 예상하는 건 당장 확률이 높은 건 조규성 선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황의조 선수만큼의 어떤 이 주전 기회를 계속 잡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꾸준히 발탁이 되면서 후위원을 통해서 벤투 감독에게 보여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규성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지만 폭넓게 움직이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에 매우 능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규성 선수를 일단 좀 믿어보지 않을까. 김건희 선수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벤투 감독이 원하는 넓게 움직이고 버텨주고 경합해주고 때때로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볼을 확실하게 운반해주는 것까지 수원에서 봤을 땐 꽤 툴이 많은 선수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얼마나 일찍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찍느냐 이건 역시도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또 언론 그 기자분들은 이명철 해설위원 지금 말씀과는 달리 네. 4-3-3처럼 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두고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조규성이라든가 뭐 혹은 김건희라든가 이런 톱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그 방안보다 지금 조규성 톱 손흥민 약간 처진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지금 뛰고 있는 위치에서 뛰게끔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사실 대표팀에서 최근에 왼쪽 윙포워드로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결정력은 조금 별개긴 하지만 게다가 울버햄튼에서도 그 위치를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전방 자리는 황희찬 선수가 계속 자신하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게다가 황희찬 선수의 어떤 최전방 기용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라고 보이고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과 우리가 보기에 있어서 또 제가 보기에 있어서는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경기력에 대한 컨셉이나 선수들의 위치나 지금 경기를 어쨌든 지배하는 부분들 지금 쓰고 있는 측면 위주의 빌드업 시에는 3-1-3-3처럼 변하는 팀의 시스템이 상대의 밀집수비나 혹은 우리가 전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만나는 경기에서 분명 맞춤형 전술이라고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수의 위치를 갑자기 바꿔가면서까지 부상자의 빈자리를 대체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원래 황의조 선수가 해줬던 최전방의 자리는 연계나 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톱 자원을 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끌리는데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손흥민 이래, 선수도 중앙에 서더라도 역시
뭔가 둘이 같이 있는 형태에서 약간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편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더 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여러 차례 불러봤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자리를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대체한다면 조규성이라는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오른쪽 윙어는 그럼 송민규 선수가 뛰게 되나요? 일단 송민규 선수를 예상합니다. 송민규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벤투 감독이 원하는 폭넓은 움직임,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나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외 선수들과 만났을 때도 괜찮은 볼 간수 능력과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좀 이어주는 형태에서 송민규 선수를 계속 선발로 쓸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황희찬, 조규성, 송민규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선수와 근거리에서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트럴 소니가 될 것이다. 네, 센트럴 손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리아전 때 그 위치에서의 활약이 좀 괜찮았다고 보이고 이 센트럴 손이 제가 이 센트럴 손을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 대표팀이 누렸던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벤투 감독의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박스 안의 숫자가 부족했던 걸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들어가면서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으니까 상대가 따라 나오면서 측면 쪽의 자원들도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술 기조를 좀 더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도 센트럴 손을 좀 믿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많은 또 팬분들께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냥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주로 머물면서 네. 골 넣는 데만 좀 집중을 해서 골을 좀 펑펑 터뜨려 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라는 이름값이 지니는 효과가 아시아 지역 예선 이런 무대에서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손흥민 선수는 뭐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사실은 굳이 너무 최전방에 두는 것보다는 자유롭고 약간 낮은 지역까지도 커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책략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4-2-3-1 같은 형태 내지는 4-4-1-1 같은 그쵸. 형태가 될 텐데 저도 그 방안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문제를 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 말씀도 곧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이 조금 허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뭐 골도 충분히 넣지 못하고 있지만 특히 4백 라인 쪽에서도 거의 뭐 어떤 선수를 막론하고 다들 실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책이 조금 수비 라인 쪽에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굳이 이 팀을 상대로 우리가 중앙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고 공격수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4-2-3-1이나 4-4-1-1 같은 포메이션이 제가 봐도 아랍에미리트에게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역시 김영권 선수의 대체일 텐데 지금 일단 뭐 박지수 선수, 권경원 선수, 정승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예전에 저희 A매치에 관해서 지난달에 그쵸. 장지현 클래식을 의원과 또 더불어서 이야기했을 때 왼발이 그래도 권경원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영권의 대체자는 권경원이어야 하는 거죠. 네, 저는 권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권 선수가 이번엔 결국 빠지게 됐고 권경원 선수가 나와서 왼발 센터백, 오른발 센터백 이렇게 짝을 이루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벤투 감독의 기조라면 오히려 왼쪽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볼을 뿌려주고 빌드업 상황에 따라서는 정우영 선수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변형 백스리.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이 변형된 포메이션이 3-1, 3-3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역시 황인범 선수가 될 것이고 그 아래쪽에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는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 변형 백스리, 변형 3백 구조에서 좌우 센터백이 좌우로 좀 벌려서면서 풀백에게 빠르게 볼을 배급해야 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 센터백 자리는 왼발 센터백이 전술적인 이점도 있고 자신감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경원 선수가 역시 김영권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어떤 이제 언론들을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일부 또 언론들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여태까지 보면 김민재라든가 김영권에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일단 1차적인 그 다음 백업 멤버는 박지수 선수였던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인지 박지수 선수를 예상하시는
언론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벤투 감독 같이 또 특히 이제 빌드업을 좀 중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왼발잡이가 구조적으로 훨씬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박지수가 아닐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왼발 센터백은 권경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박지수 선수가 나와도 박지수 선수도 볼을 운반하거나 배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보여준 수비력 또한 꽤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벤투 감독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저는 권경원 선수의 이점이 좀 클 것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저도 공경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우영 선수가 내려오는 빌드업 체계에 있어서는 왼발 센터백이 있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내추럴하죠. 자연스럽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권경원 선수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기는 하는데 실제로 또 벤투 감독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화두는 냉정한 관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폼이 최근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황희찬 선수도 그 계속 막 골 넣을 그 초기에 비하면은 그때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빌라전도 그렇고 최근 경기들에서 울버햄튼 소속으로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경기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아쉬운 경기들도 좀 생겨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희찬이 엄청나게 골을 잘 넣네 계속 좋아했는데 요즘은 미스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온 선수들 지금 휴식일이라든가 체력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혹은 또 뭐 김민재 선수 등등 유럽에서 온 선수들의 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체력적으로 역시 이 선수들은 항상 특히 한 달의 A매치의 첫 경기 때는 가장 몸이 무거워 보이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죠. 특히나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의 비행거리를 생각했을 때 이번 역시도 분명 몸 상태가 무거운 모습들을 보일 경우들은 꽤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사실 콘테 감독도 토트넘에 새로 오면서 중앙 쪽으로 3톱이 안쪽으로 좁게 서는 이 새로운 어떤 전술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선 정리가 아직 새 감독 체제에서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콘테 축구에 아직은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 이전에 누누 감독 때 체제는 사실 공격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고 넓은 간격에서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 양질의 패스를 받기에는 기본적인 팀 전술의 기조가 너무 잘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팀의 어떤 상황에 손흥민 선수의 폼도 영향을 받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콘테 감독 들어와서는 뭐 이제 2경기 했습니다만 그래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간격 유지도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고 빌드업도 뭔가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그쵸. 아직까지 콘테 감독이 원하는 대로 뭐 완벽하게 선수들이 지금 적응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어쨌든 몸이 좀 우리나라에 와서도 무거울 수 있겠지만 어느 위치에 배치시켜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센트럴 손이면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잡아 끌려지면서 어쨌든 경기 영향력은 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도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리게 하는 옵션은 그 누구보다도 손흥민이 사실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 최근 폼과 별개로 결국은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나오게 되면 이 상대 수비를 잡아끄는 부분에서라도 경기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사실 대표팀에서는 최근 울브스에서 이적 초기에 보여줬던 것보다도 공격 스탯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과연 좀 자신감을 이번 11월 A매치에서는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진 라인을 깨는 능력, 침투 능력, 움직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쓸 가능성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요즘 페네르바체가 조금 어려운 와중인데 김민재 선수는 그래도 뭐 아시아의 괴물 수비수 아닙니까? 그렇죠. 잘해주겠죠? 네, 일단 경기 봤을 때 페네르바체가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백스리 가운데 있지만 이 파트너에 있는 썰로이 선수의 어떤 빈자리까지도 메워야 되고 커버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수비 범위를 매 경기마다 좀 책임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 대표팀의 수비에서 어쨌든 김영건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더 해줘야 되는 역할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란전에 우리가 봤던 이 타레미 선수를 막을 때 모습도 그렇고 아예 철벽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 축구의 뭐 레전드들도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동안의 한국 수비수들 중에서도 매우 훌륭한 편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김민재 선수의 자리는 무조건 붙박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죠.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찌됐건 지금 승점이 8점이에요. 그쵸. 이란보다는 뭐 2점 뒤지고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비해서는 5점이나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승리가 없죠. 그렇죠. 지금 3무 3무 1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 조가 나왔을 때는 그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우리와 가장 근거리에서 우리를 위협할 상대가 아니냐. 이란은 뭐 우리보다 뭐 같거나 혹은 뭐 이상일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쟁이 또 다른 경쟁이 누구냐? 아랍에미리트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여태까지 승점을 너무 못 쌓았는데, 제가 여기서 아랍에미리트를 약간 변호하자면 매 경기 참 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수비의 어떤 실책성 플레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란전 같은 경우는 판정이 한번 번복됐죠. 그렇죠. VAR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옵사이드인데 그 상황에서 최후방 센터백 그 이란의 칼리자데 선수가 레드카드 파울을 범했죠. 그렇죠. 네, 이건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니까. 걸로. 네. 그런데 그 당연히 칼리자데 선수가 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란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거기서 이제 아주문 선수를 빼고 아주문 타레미에서 이제 공격 자원 하나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빼고 이제 수비 자원을 다시 보강하는 그 상황이, 그런데 또 0대0 상황이었어요. 네. 이것만 이란이 이제 한 명 없어지면 아랍에미리트 괜찮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뭐 이란한테 아주 많이 밀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특히 전반전에는 내용도 괜찮았어요. 아랍에미리트가. 그런데 그게 이제 VAR을 보고 나니까 그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파울을 하기 직전에 옵사이드가 있더라. 중간에 연계시켜준 선수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볼을 받았다. 이렇게 VAR 판정이 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운이 없는 것이, 그 옵사이드라는 것도 뭐 확연히 줄을 그어서 또 그래픽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니죠. 제가 그냥 그 VAR 했다는 화면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게 진짜 옵사이드가 맞아? 이른바 아리까리할 정도로 전문 용어로 네. 아리까리할 정도로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옵사이드 판정이 되면서 결국 이란 퇴장이 뒤집어지고 나가던 아즈문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미 나갔던 칼리자데도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11대 11로 복원이 된 상황에서 몇 분 후에 이란이 득점을 합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고 1대5로 졌죠. 네. 아랍에미리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고, 이라크전이 그 바로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는 사실은 저는 축구가 항상 뭐 이게 순리대로 정의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축구에 합리성이 있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이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흐름 그겁니다. 자체를 계속 쥐고 있었죠. 예, 그래 게다가 사실은 그 마부쿠투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파울을 당한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거 페널티 같았는데 그거를 안 불더라고요. 또 네. 그게 그냥 지나갔어요. VAR을 듣는다는 어떤 신호만 보냈었는데 결국 장면 자체는 번복이 안 됐죠. 그리고 그게 종료 직전에 어쨌든 2대2까지 몰린 상황에서 마지막에 아랍에미리트가 득점에 정말 근접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라인 근처에서 골키퍼의 선방이 가로막히고 그게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페널티가 될 뻔한 거를 못 받은 것도 있고, 그쵸.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막판에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자신들의 승점이 굉장히 조금 억울할 정도의 이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3점에 그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은 팀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네. 동의하시죠? 일단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좀 불운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작용되니까.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쨌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기화 선수가 좀 눈길이 끌잖아요. 브라질에서 기화한 파비우 리마나 카이오 카네두 두 선수 다 윙포워드 쪽, 2선 쪽에서의 선발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빌드업 기조에서는 이 귀화한 2선 선수들의 장점을 요긴하게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파비오 리마 선수가 흔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수가 대부분 오마르 압둘라흐만인 겁니다. 네, 그런데 장기 부상을 수차례 입으면서 네. 우리 팬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오마르 압둘라흐만 오겠네? 그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상이 계속 긴 기간의 부상들이 막 겹치면서 사실은 국가대표 안 뽑힌 지가 꽤 됐고, 그렇죠. 국가대표는커녕 지금은 클럽에서 선수 뛰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아시아 축구 그리고 좁게는 아랍에미리트 축구에서 그래도 아주 어려서부터 재능으로 꼽혔던 선수임에 틀림이 없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오마르 압둘라흐만이라는 중원의 플레이메이커성 자원은 이제는 아랍에미리트에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른바 박스 투 박스나 그런 그쵸. 성향의 선수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파비오 리마와 같이 기술이 좋은 선수들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후방 빌드업 시에 수비, 미드필드, 공격 사이의 간격이 좀 벌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파비오 리마와 같은 선수들도 개인은 내려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팀의 빌드업 기조가 기본적으로 간격이 벌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 선에서 한 명이 혼자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좀 필요 이상으로 롱볼 쪽의 빌드업이 좀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측면 쪽으로만 공격이 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대로라면 롱볼이나 좀 단조로운 빌드업만 반복이 되니까 기술 좋고 드리블 능력이 있는 파비오 리마나 카이오 카네드와 같은 남미에서 기화를 한 선수들이 장점을 발휘할 만한 장면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드필드 쪽에 지금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일단 압둘라 하마드, 이번 최종 예선 4경기 중에 3경기 선발로 나왔고 10월 일정은 모두 다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압둘라 하마드가 사실 빠지면서 미드필드에서 공격적으로 전진하거나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책을 하나 잃어버렸고, 여기에 마제드 하산 선수도 물론 이제 A 대표팀을 좀 길게 봤을 때는 경기 소화량이 엄청 많았다, 주전으로 좀 뛰었던 기간이 길었다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최종 예선 9월 10월 경기들은 그래도 꽤 긴 시간을 뛰면서 3선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좀 존재감을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제드 하산 선수도 어쨌든 이번에 빠지면서 중원 라인업이 최근 경기들에서 썼던 것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마제드 하산의 빈자리는 뭐 기존에 또 뛰었던 알리 살민 선수가 언제든 대체할 수 있겠지만, 살민 선수도 이제 살민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주전급이기도 그렇죠. 해요. 예. 뭐 최근에서야 이제 하산 선수가 좀 나왔던 거니까. 근데 어쨌든 중원잡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플레이메이커가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중원 자원들 중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팀의 빌드업 문제도 판마르베이크 감독 기간 동안에 계속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조로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압박을 강하게 걸거나 아니면 공격 숫자를 벤투 감독이 늘리는 방향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경기 운영을 하잖아요. 아랍에미리트가 라인이 그러면 뒤쪽으로 밀리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흐름이 넘어갔을 때 이걸 반전시키기에는 중원의 영향력이나 빌드업의 영향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물론 이제 최근에 4-3-3이나 4-2-3-1 체제에서 완전 주전으로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조커 자원을 하나 잃었죠. 네. 칼판 무바라크 선수. 그렇죠. 네, 칼판 무바라크 선수 역시도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윙어로서는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창의적인 테크니컬한 선수에 속하는데, 이 선수도 이번에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아예 선발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사실 아랍에미리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를 상대로 우리가 강팀이라는 건 분명히 그들도 알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승점을 획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까지 승점이 더 떨어지면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월드컵 가는 길이 요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아랍에미리트도 아무리 상대가 대한민국이고 원정이지만 승부를 걸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요긴할 수 있는 자원인 무바라크 선수가 요번에 또 부상으로 동참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만 38살에 이스마일 마타르 선수를 대표팀에 불러들였는데, 제가 이 중동 쪽 언론을 좀 보니까 네. 1008일 만에 대표팀 복귀라고 합니다. 2년 9개월 4일 만에 이스마일 마타르 선수가 대표팀에 복귀했는데, 이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아시아 축구 좀 많이 보신 아마 우리 축구 매니아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200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청소년 월드컵 당시 골든볼을 받았던 선수를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네. 그 폴란드에서 골든볼 받았을 때 아시아 최초의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이스마일 마타르 선수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잘하긴 했어요. 네. 상당한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특히 테크니션들이 어려서 그런 청소년 대회에서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잘하긴 했는데 그런데 요거는 제가 냉정하게 보면 개최국 프리미엄이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골든볼 받은 거.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가 8강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골든볼 받으려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준우승했는데 골든볼이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4강 안에는 들어야 네 팀 안에 정도는 들어야 그 가운데에서 뭐 우승을 못했더라도 아주 월등했으면 골든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8강까지밖에 네. 못 갔는데 마타르 선수에게 골든볼이 가는 바람에 어찌됐건 그 이강인 선수는 두 번째 아시아 남자 선수로서 이제 골든볼이 됐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마타르 선수는
그야말로 아랍에미리트 축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뭐 드리블 재간 그리고 창의적인 킬 패스 뭐 본인의 득점까지도 가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만 38인데 이번에 정말로 아랍에미리트도 골이 필요하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무바라크 같은 선수는 또 부상으로 못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쪼코 정도로는 나올 것 같아요. 쪼코 네. 정도로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죠. 38살에 1008일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오는데 과연 이 선수가 잘할 수 있나? 왜 뽑았을까? 이걸 찾아보니까 뽑을 만은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 그 5경기 선발에 4경기 교체로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매 경기 나와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뛰진 않지만 그러면서 특히 이제 10월 달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알 나스르전에서도 물론 대패하긴 했는데 팀은 골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최근 10월 달에 보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을 넣고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도 또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이제 중동 언론에 제가 지표를 좀 보니까 여전히 이 마타르 선수가 찬스 창출이나 이른바 키패스나 뭐 이런 거는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뭐 경기를 다 이루 찾아보진 네. 않았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마타르라는 그 예전의 레전드 이 선수는 정말 2000년대 초반부터 성인 국가대표 한 선수인데 계속 뛰었으니까. 지금 2021년에 이제 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과연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뭔가 변화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 약간 의문이긴 하고 그런데 어찌됐건 아랍에미리트 상대할 때 가장 요주의 인물은 알리 마부쿠트 선수죠. 그렇죠. 네, 마부쿠트 선수가 무려 A매치 골이 78골이에요. 네,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최다 득점자기도 하고. 네, 그리고 78골이면 아시아 축구 전체로 보더라도 이거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뭐 아시아의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했던 골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부쿠트 선수는 어려서부터 이 선수도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뒷공간 돌파에 능하고 슈팅의 어떤 결정력이라든가 침착성 또한 괜찮은 선수인데 이 선수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마부쿠트 선수. 글쎄요. 사실 이 선수는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는 동안에도 항상 수비수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우로 뻗이거나 수비수의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뛰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그런 움직임에 되게 부지런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일단 보통 보면 수비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직선적으로 그냥 그걸 속도로 뚫어내려고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돌아뛰면서 공간을 만들고 수비의 사각지대를 돌아뛰면서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마부쿠트 선수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마부쿠트 선수를 시야에 두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기서 주목해지는 거는 김민재 선수와 마부쿠트 선수의 어떤 맞대결이 아닌가 싶어요. 상당한 속도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야를 통해서 그 선수를 계속 바라보거니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따라붙어서 마부쿠트의 전진을 억제할 수 있는 선수. 그 부분에서는 역시 김민재와의 1대1 구도가 좀 펼쳐질 거라고 보이고 근데 저는 마부쿠트를 의식해서 우리가 너무 라인을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인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김민재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가 빌드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판 마르메이크 감독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벤투 감독의 철학 그대로 후방의 숫자는 적더라도 전방의 숫자를 많이 두어서 계속 우리가 누르는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라인을 올릴 것이 지금은 아주 분명하죠. 워낙 월드컵 본선 진출의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라인을 올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내려서는 대응을 한다면 홈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자칫 마음이 급한 아랍에미리트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 이스마일 마타라와 같은 경험 많고 나름 자신감이 있을 이러한 자원들이 조커로서 투입이 된다면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기아가 된 세바스티안 테글리아버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교체 투입이 돼서 또 공격 숫자를 늘린다면 우리가 쉽게 내려서는 것보다는 계속 밀어붙이는 형태로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가 압박을 받았을 때의 경기 내용을 보니까 미드필드들이 좀 아래로 내려와서 일단 후방의 숫자를 많이 두는 형태로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려는 의도를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압박을 그만큼 많이 걸게 되면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오려고 해도 빌드업 체계가 잘 짜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팀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서라도 많은 숫자로 내려와서라도 빌드업을 풀려고 할 거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내려서기보다는 위쪽의 숫자를 많이 두는 경기 운영을 해서 아랍에미리트를 계속 누르고
흐름을 쥐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김민재는 일단 우리가 믿어보고 잘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팀의 경기 운영은 항상 아랍에미리트를 눌러서 우리가 지배하기 위한 의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수비들이 실수가 많아요. 네. 여기에 지금 샤힌 압둘라흐만 선수에다가 왼쪽 윙백인 마흐무드 카미스 선수가 또 이번에 부상으로 못 나와서 그렇죠. 센터백 하나 윙백 하나도 지금 준주전급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압둘라흐만 선수 센터백 자리에는 왈리드 아파스라는 사실상 또 주전에 가까운 선수도 있어서 그 자리는 뭐 메워질 것 같은데 사실 왼쪽 윙백 자리는 약간 좀 곤란한 면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경기에서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실책이 좀 많은 수비진에 2명의 주전 수비가 또 부상으로 못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라인을 좀 올려 붙여서 계속 세컨볼 싸움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아랍에미리트의 실책은 더더욱 유발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서 저도 그 적극적인 라인을 올리는 경기 운영에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동 언론에서 본 이야기를 한 3가지만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임 의원님이 하셨어요. 뭐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팬들의 열망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반 마르베이크 감독이 약간 좀 아래쪽에 숫자를 많이 두는 편이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도 그래도 아시아존에서는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테크니컬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뭐 오마르 압둘라흐만 같은 선수가 요즘 없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운영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반 메르베이크 감독이 약간 지금 비판을, 약간이 아니죠.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그래서 이 마르베이크 감독이 지금 경질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만약에 우리와 상대했을 때도 이제 패해서 승점이 제로가 되면 판마르바이크 감독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동 언론에서 또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약간 자조 섞인 비판인데 아랍에미리트는 마부쿠트, 알리 마부쿠트만 막으면 이길 수 있는 팀이다. 그만큼 마부쿠트 한 명에 대한 지금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마부쿠트가 골을 넣는 경기는 그래도 안 질 가능성이 있는데 마부쿠트마저 막히는 날은 이거는 답 없다. 그런 또 유의 비판이 중동 언론에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겐 김민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몰아붙일 때 분명히 마부쿠트 쪽으로 몇 차례의 어떤 좋은 패스는 넘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마부쿠트와 김민재 간의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기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 출신의 그 재간 있는 윙포워드 보통 이제 이 두 선수가 모두 반대발에 배치가 되죠. 그쵸. 네,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왼발로 왼쪽에 있는 선수는 오른발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선수들의 그 반대발 플레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위력을 살리려면 확실히 중앙 미드필더들과의 연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아랍에미리트전에 좀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뭔가 좀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조금 될 것 같은 날은 수비 쪽에서 분명히 실수가 나오고 수비에서 실점을 안 하면 그럴 때는 마부쿠트를 비롯한 이 윙포워드들도 또 득점을 네.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매우 공수 밸런스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상대전적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고 아랍에미리트전을 잘 넘겨서 이후 경기들이 상당히 좀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이 있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벤투 감독도 원하는 만큼 친선전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최종 예선을 좀 정말 여유 있게 일찍 맞춰서 정말 중요한 월드컵을 앞두고 나머지 최종 예선 경기들을 우리가 정말 평가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고품격 레드는 제 어린 시절 보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어리신 거 맞죠? 어리긴 합니다. 26입니다. 아니, 뭐 젊은 거죠. 네네. 어린 거는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은 이명철 해설위원이 또 많은 준비와 연구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또 레드를 더 품격을 높여주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모시겠습니다. 이명철 의원과 더불어서 살펴본 아랍에미리트전 프리뷰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아랍에미리트전 프리뷰를 했는데 그럼 리뷰는 안 할 거냐? 리뷰를 위해서 최지현 의원, 장지현 의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현 의원이
아랍에미리트전이 끝나는 그날이 이제 8시에서 10시까지 경기를 하는데 11시부터 원투펀치 최일지연이 진행하는 블루 시간을 아랍에미리트전 리뷰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지현 위원에게 곤란한 질문을 마구마구 퍼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 아니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장지현 위원을 꼭 곤란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원투펀치 블루 아랍에미리트전 리뷰 시간에 장지현 위원과 더불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